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론텐 정병준입니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야는 21대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내서 21대 국회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스타트론텐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21대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부대표로 참여하고 계신 당선인 두 분 모셨습니다. 광주 광산 갑선거구 이용빈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울선거구 김혜재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문가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정치 분야와 지역 정책 분야에서 각각 한 분씩 모셨는데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한대 경영학과 정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빈 당선인과 김혜재 당선인, 비교적 사실은 이번 총선의 당선인들 중에서 정치 신인들이시잖아요. 네, 그러시죠? 예. 예. 아마 해당 선거구 외에 다른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21대 국회에 참여하는 다짐까지 포함해서 시민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빈 당선인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이번 21대 총선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해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의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처럼 광산갑의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이제 강한 여당을 통해서 광산과 광주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힘껏 일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부대표를 맡아서 그런 무거운 짐을 또 떠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안배와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광주의 8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촛불 개혁의 과제 그리고 광주다운 정치 꼭 이뤄내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남 지역의 원내부대표이신 김혜재 당선인이십니다. 예, 김혜재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선거구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전남, 광주에 18석을 전부 민주당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에 정말 문재인 정부가 중심이 되고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잘 대처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호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권 재창출까지 나가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부대표로 선임이 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의미와 또 전남 지역을 대표해서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네, 두 당선인 인사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 교수님, 이번 21대 국회 정치적으로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0대 국회의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 내내 이 문제를 다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은 종식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국회가 이 뭐랄까요 그 미중유의 사태, 초유의 사태에 맞춰서 필요한 입법 조치들 그리고 필요한 어떤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좀 고민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가
그냥 단순히 그냥 법안 통과만 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의 의견의 다양성과 또는 갈등의 소지들을 해결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 본연의 역할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해나가야 할 지금 과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경 교수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뭐 절대 다수 광주 전남 지역에서 차지해가지고 기대가 사실 예전보다도 큰데 가장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부르는 뭐 영남권, 호남권 그리고 일부 충청권들의 주요 인사들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그런 의견들을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이제 그 지방의 역량을 더욱 결집시킬 수 있는 지방 분권을 조금 더 매진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이 지방 분권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생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서 그 지방 정부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특별시의 경우라든지 또 그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었던 점, 또 우리 그 광주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어떤 그 대처에 대한 협력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방 정부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입증됐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 분권을 향한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 좌절됐었던 여러 가지 지방 분권을 통한 입법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할 것이고 또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로 보면 저는 이걸 전시국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국회인데 지금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고 또 개인의 신생까지 전부 다 지금 공개를 하면서까지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긴급한 예산 편성 같은 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협업, 국회 내에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지방 분권 같은 과제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국제간 과제들을 포함해서 지역 현안들까지 차근차근 오늘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전에 일단 국회 구성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들어가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지금 이 아마 관심들은 상임위원장 배분 가지고 관심이고 또 우리 지역은 국회의원들께서 어느 상임위로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예, 저는 전문성에 비춰볼 때 보건복지위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미중유 사태에 잘 대비할 수 있는 또 이후에 코로나19에 새롭게 펼쳐질 2차 감염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이제 공공보건 의료를 체계를 바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현안 위주로 상임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내 부대표단에 합류하면서 상임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과방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단 이용빈 당선인은 그쪽 신청을 하셨고요. 김희재 당선인은 상임위 어떻게 있느냐고 무엇보다 상임위 신청을 할 때 전문성 부분하고 지역 발전 공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토위나 산자위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한 법사위 세 곳을 신청을 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 지금 4명인데 4명이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는 1순위를 국토위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청한 대로 지금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이거 아마 뭔가 당내 상당한 조정이 있겠죠? 예, 워낙 그 인기 상임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고 네. 또 비인기 상임위는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내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로 국토교통위는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한 상임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보면 당선인들 신청 상임위가 쭉 나오긴 했는데 광주시는 8분이 상당한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미리.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 상임위에 각자가 매달리다 보면은 많이 중복이 되고요. 특히 산자위를 가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송갑석 시당위원장이 역할을 잘 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8명의 국회의원이 한 몸이 돼서 지역의 현안들을 함께 살피자고 하는 원팀 정신을 앞장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자의 지역구 현안이 다르더라도 해당 상임위에 맡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전남 쪽은 농해 수위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10분 중에 5분이 지금 농해 수위를 신청을 하셨는데 예.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농촌 해양 관련되는 이제 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곳이 굉장히 인기 상임위가 지금 되어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 5분이 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당선되신 분들 중에 3선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에는 6선도 계셨는데 3선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다음에 재선이 3분 계시고 전남에만 그렇고 전남에 2분, 광주에 1분 이렇게 계신데 근데 이제 3선이면 상임위원장을 하실 수 있는데 이계호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을 하실 건지 최고위원을 하시겠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상임위원장도 한 명도 없고 간사도 별로 지금 많이 차지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초선 중심의 당선인들이 잘 해나가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빈 당선인 뭐 얘기들도 좀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임위원장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전 다수고요. 무엇보다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180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광주 전남이 민주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은 특히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간사 역할을 맡거나 해서 충분히 상호 협력하에 현안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원구성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법으로 따지면 6월 5일까지 의장단 선거를 마쳐야 하고 또 상임위원장 선거를 6월 8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가 이걸 지킨 적이 없다는군요. 계속 늦어진다. 이번엔 잘 될까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스타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인 것도 같고요. 뭐 그동안 뭐 원구성에 걸린 시간이 뭐 평균 뭐 40일이 넘는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건데 이번에는 지금 그렇게까지 힘겨루기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야당의 뭐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도 그런 면에서 조금 세련된 분이어서 뭐 그렇게 시간 싸움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보도된 바로는 상임위원장 이제 자리를 11개하고 7개로 나누기로 했다고 이미 발표가 났는데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숫자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여당이 이제 중요한 이제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또 반영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그 국회의장하고 부의장은 그래도 미리 지금 정해진 상태에서 개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설예를 따라서 앞으로 이제 상임위원장도 배분 뭐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상임위원장도 미리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개원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뭐 좋겠죠. 뭐 그건 뭐 기대하는 바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언제나 기대대로 하는 것은 또 아니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의장단은 거의 결정이 됐네요. 지금 보도 이미 나온 것들을 보면. 예, 그렇죠. 그렇다면 6월 5일 날 의장단이 출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드네요. 상임위원장 배석을 11대 7로 배분을 했다고요. 이게 의석수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 교수님? 지금 국회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뭐 통합을 했을 때 그 거의 뭐 3분의 2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11대 7이면은 그보다는 조금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야당은 이제 관리를 내세워서 법사위를 이제 항상 야당이 이제 맡아왔다. 그리고 이제 예결위의 경우는 이제 합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에 대한 유일한 이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또 특별한 상황이어서 뭐 양보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대 7. 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양보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양은 주고 질은 택하는 이런 전략이 아닐까? 뭐 그렇게 뭐 짐작을 해봅니다만 법사위 예결위 오늘 두 원내대표 만나가지고는 법사위 예결위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 그랬더니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뭐 수로 밀어붙이는 이래전술 하느냐 뭐 이렇게 응수를 했던데 약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그다음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1대 국회는 그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하는 국회법, 그다음에 일하는 국회 TF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김혜재 원내부대표께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문 채택 과정들을 좀 주도하고 계십니다. 아, 예. 네. 부대표님께서 말씀을 넘기시는데요. 이번에 이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21대 국회 바라는 가장 큰 것이 제발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 국민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돼달라는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일하는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거의 폭망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일하는 국회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하는 국회법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실 어제부터 지금 거기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금 계속 일하는 국회 하겠다 이리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원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루한 줄다리기를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또 21대 국회 왜 그러냐 이런 짜증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들고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선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 한번 해보자 이런 지금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게 사실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원까지 45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45일 정도 시간에 사실은 상임위도 정하고 상임위원장도 정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단도 정해서 개원하면 그날부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제 저는 그게 일하는 국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국회거든요. 전시국회라고 하면 국회가 개원하기까지 45일도 사실은 그 전시 상황이고 그것도 국회의원 특히 당선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개원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원 후에 뭐 5일 후에 어떻게 하겠다, 8일 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하는 국회법보다 이 빈 45일간의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되 상임위원회가 정말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걸 이제 원내대표단이나 전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보다는 과거에 보면 원내대표나 아니면 국회 전체 차원에서 어떤 그 거래, 딜 이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저는 정말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그 조직은 정비를 하고요. 개원하는 즉시 아주 그 강력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몸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우리가 6월 5일 의장단 구성, 6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 이렇게 날짜만 보고 있었는데 실은 21대 국회는 이달 30일이면 시작이거든요. 뭐 토요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여서 이거 다 끝내버릴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다. 그리고 바로 활동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빨리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국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하는 국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김혜재 당선인하고 이용빈 당선인 개인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정말 빨리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재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제 전문성에 입각한 검찰 개혁과 국가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좀 빠르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추가 입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히 해서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고 경찰, 법원 개혁까지 국정원 개혁 이런 국가 권력 기관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그걸 끝내놓고 또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일을 하시려면 법사위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상임위가 다른데? 원내 부대표로 지금 하게 된 게 그 대표단 내에서도 그 부분을 또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영빈 당선인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국회라는 개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가졌던 여러 가지 관념을 좀 전시라고 하는 관념으로 다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데요. 특히나 그 예산 관련해서 더욱 그럴 것 같고요.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야 되는 그런 전시 체제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결국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코로나19 관련된 경제 위기 극복하는데 추가 경정 예산들을 빨리 편성해서 특히 평소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번 위기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신속하게 도와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 국회가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차 추경 예산 관련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6월 정기국회 때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오늘 참석자들이 많은 얘기를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보죠. 정 교수님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그 중앙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 전체가 지금 재난지원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보면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다른 수당들을 비교적 풍부하게 주는 것이 경기도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것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지금 호남 그리고 전남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그만한 재정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 정부가 그만큼 능력이 없고 또 지금 이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의 그 지방자치단체만이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미 드러났고요. 이게 재난 그 어떤 그 지원금뿐만 아니라 청년 수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그 뭐 취업이 안 되는 지금 이 실직 상태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광주나 우리 전남권에 그런 청년들한테 그런 지원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정책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지방 분권을 위한 각각 좀 입법 이런 것들을 우선 선제적으로 좀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미 타성이 돼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그 지방 재정이 그 자율성과 유연성이 전혀 없다는 부분. 그래서 모든 돈에는 지금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요. 또 뭐 그 우리가 말하는 중앙 얼마, 지방 얼마라고 하는 그런 분담금을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방이 그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또 시민, 주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이라든지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방 재정을 지방 정부가 좀 자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부분은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정기용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그 뭐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지금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죠.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뭔가 덮여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뭐 드러나는데 그 분권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게 국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이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하고의 뭐 경제력 격차라든지 행정 능력 격차라든지 여러모로 인구도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문제가 닥쳤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의 손길이 또 절실해지는 것이 또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권이 잘 돼 있다면 좋겠지만 분권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격차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라면 지역민들은 계속해서 중앙 권력의 어떻게 보면 도박처럼 자꾸 올인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선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중앙 권력의 뭐랄까요, 전 지역민들이 투자를 하듯이 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오는 쪽, 이 문제로만 지금 임시 처방을 해왔는데 이 임시 처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런 식의 임시 처방에 편승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얼마 예산을 따왔다는 거를 홍보하고 거기에 노력을 경주해서 재선을 위한 노력만을 하는 것이 사실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국민의 평등한 기회 향유, 이 문제를 뭔가 진지하게 접근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원들도 특히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도 치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지역민들에게도 그저 예산 좀 더 따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득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에 계신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념이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방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의견의 일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구 경북 지방의 여론을 보더라도 21대 국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지금 지방 분권을 위한 그런 노력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궤도와 이념을 조금씩 달리했지만 이 지방 분권에 관해서는 지금 영남에 계신 의원들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힘을 모아서 어떤 중앙에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선호하는 의원들, 또 그런 기득권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사안만 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와 지방 분권에 관한 얘기 두 분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혹시 당선인 중에서 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시면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두 당선인께 이제 국회 열리면 뭐 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이제는 잠깐 지역연합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와보죠. 지역에 또 기대들이 있으니까.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기대했다가 또 폐기돼 버린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돼 버린 법안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역연합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것들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이용빈 당선인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네, 폐기된 법안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결국은 5.18 관련해서 역사왜곡 처벌법이라든지 또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지역 현안을 좀 해결해야 될 법안들이 폐기된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사실 공항 문제는 지역구이시기도 네, 제 하시죠. 지역구이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좀 다뤄줘야 될 그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주가 광주다운 도시가 되는 것, 그리고 광주의 발전 방향을 미래를 좀 명확하게 그려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공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5월과 관련해서 지금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체장태에 있는 진상규명 문제라든지 또 명예회복의 문제가 이제 5월 정신을 세계화하는 것, 그리고 5월 당사자들의 명예를 충분히 회복시켜 드리는 것, 이러한 과제들을 이번 국회에서 꼭 이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재 당선인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전남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이미 제정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순사건 때 11,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났는데
그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이라든지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재정을 서둘러서 정말 진실 규명하고 명예 회복을 이룩을 해야 회복이 되어야 여수의 아픔, 전남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이미 16대, 18대, 19대, 20대 그 국회 4번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자, 국회의원 4명뿐만이 아니고 전남 지역 나가서 하여튼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들이 좀 뜻을 모아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에서는 5.18 특별법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광주 전남 지역에 묻혔던 진실을 찾아내고 억울한 희생자들을 유무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뜻대로 빨리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KBS 뉴스에도 이제 의대 유치 관련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남 지역에도 이제 의대가 없고 뭐 공공의료 뭐 확보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이제 두 분 이제 앞으로 당선인 두 분을 이제 모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뭐랄까 수사적 전략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좀 더 보편적 이익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남대 의대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 정원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분산이 됐고 그것을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가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사실 전북도 그것이 나름 수건 사업이고 전남도 수건 사업이고 근데 동시에 서울에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감염병과 관련해서 어떤 공공 분야에 헌신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겠다는 필요도 또한 동시에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의대가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수건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전국적으로 보면 필요한 곳은 전남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논의를 하더라도 뭔가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맞도록 정책을 좀 변형시키고 개조하고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량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뭐 그런 뭐랄까요.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거나 창조적인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꼭 선수가 많아야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초선 의원들이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노력들을 더 잘 기울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 교수께서 지금 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유용빈 당선인이 말씀하신 군공항 이전 문제. 이게 광주 전남 간에 상당히 좀 현안이거든요. 그리고 치밀하게 좀 이익 갈등도 있어 보이고요. 이런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것은 결국은 이런 보편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보편적 위기에 대해서 공공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정치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이러한 공공성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데 미래에 닥쳐올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생과 협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번에 코로나19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 상생 협력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했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제대로 가동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공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시민사회와 민관정이 함께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정 과제로 속해 있는 이 문제를 정말 힘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은 지원에 관한 방식을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상생 협력의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정신을 고양하거나 또 뭐 잘못된 과거사를 밝히는 일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요. 또 지역 어떤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들 중요한데 사실은 또 이 지역 발전도 또 중요하거든요. 또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방사관 가속기 문제를 우리가 놓친 것 상당히 좀 지역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정 교수님, 이 방사관 가속기 유치 활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방사관 가속기를 놓치면서 지역 내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했었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사관 가속기 문제는 사실은 혁신도시 출범에서도 나왔었고 또 한정공대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는 제기가 됐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 내부적으로 협력의 문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그 지역에 관한 부분들, 특히 교통이라든지 이런 지역생에 관한 문제들이 배점이 높아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좀 늦었고요. 또 우리가 항상 궁색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방사관 가속기가 이 나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게 아마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방사관 가속기가 우리 지역으로 오는데 필요한 충분 조건들을 그동안 만들어 왔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늘 접근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행정, 즉 산악, 그리고 이런 그 학계까지 모든 부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 이 방사관 가속기의 배치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줬다면 이번에 그 우리가 말한 청주 오창에 먼저 그쪽에 설치하는 것들은 허용하더라도 그 다음 순서에서 우리가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데 항상 그 어떤 그 선정이 있으면 그때 준비하게 되고 놓치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선지적 조치가 굉장히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지역의 정치권이 이 부분 이슈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영빈 당선인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위로 가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안이 방사관 가속기가 과학기술정보위 사안이거든요. 뭐 꼭 그걸 다시 해오자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방사관 가속기 문제에 대한 의제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네. 예.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정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을 오히려 시작해서 확산시켜 가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는 열망은 있었으되 이게 그쪽 그 충북 지역의 정치 또 시민사회 과학계들을 보면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관련한 방사관 가속기 문제가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충분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과방위에 가는 의미를 좀 찾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그 방사관 가속기가 지금 뭐 하나 더 설치하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런 논의들은 좀 국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아마 분명해진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 2차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공공기관 이제 2차 이 지방 이전 문제 이게 앞으로 이제 큰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이번에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공공기관이 122개, 적게는 많게는 500개 정도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요. 광주는 뭐 문화와 에너지, 과학기술 이런 분야에 한 35개 기관 정도 유치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우리 전남도는 해양수산하고 생명 부분 이 분야에 한 23개 정도 기관 유치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주의 그 한전 유치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방사능 가속기에서는 실패했지만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말 필요한 기관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오고 또 단순히 우리 지역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이전 자체는 이제 그 결정이 됐지만 어디로 이전을 할지 또 어떤 기관 이전할지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동적으로 어떤 기관 이전할 것이고 어디로 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광주 전남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왔을 때 뭐 배치하는 문제, 이전하는 문제를 좀 우리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그 군공항 이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군공항 이전지를 찾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연기할 필요도 있다. 그게 우리만의 광주 전남 모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군공항을 이전할 대상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겁니다. 그때 이런 그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의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공공기전을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만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금 그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국방부와 해당 이전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다른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할 여력이 없다, 또 권한이 없다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법률상으로는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역에서 그쪽을 좀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원만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공 교수님,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실은 광주 전남 지역의 정치권이 상당한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뭐 4선, 5선, 6선 의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초선 의원이 절대 다수고요. 호남 정치 어떻게 바뀔까요?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확실히 시대가 바뀐 것은 뭐 인물을 바뀐 이제 의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연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런데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약간은 세대 교체 속도는 좀 늦은 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20대 청년들이 뭐 계속해서 60% 정도가 뭐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사정을 보면 이게 확 낮춰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대 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긴 늦었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구성 성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지방자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다른 분들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또 이제 관료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의 그 의원들 간의 다양성이 또 있어서 잘 균형을 이룬다면 뭐 좋은 뭐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또 계속해서 급작스럽게 뭐 전부 교체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지 않은데 부분적으로 교체가 되더라도 그 뒤에 올 사람들을 예비하는 것도 또한 과제로서 앞으로 당선된 분들이 떠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21대 국회에 가는 기대가 높다 보니까 53분 토론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후보자 오늘 나오신 분들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인들은 국회에 나가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들은 또 뭐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먼저 김희재 당선인부터 하시죠. 예, 이번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정치 해달라는 바람이 들어 있고요. 여하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문제를 빨리 회복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개혁을 완수해서 정말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또한 거대 여당으로 좀 뽑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뜻을 정말 겸손하게 잘 받들어야 된다. 그걸 받들지 못하면은 국민들의 지지가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말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초선으로 들어갔지만은 정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용빈 당선인. 네, 저는 87년 6월 항쟁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586 세대입니다. 한때는 586 세대가 이제 좀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세력 교체와 세대 교체라고 하는 의미에 보면 87년 체제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현재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소위 삼김과 그리고 군부 독재 시대의 유산이 됐던 그것을 극복하면서 만들어졌던 87년 체제 아래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가는 과정에 이번에 그런 87 세대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광주다운 정치를 통해서 힘있게 광주를 새롭게 바꿔가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저는 우리가 이번 총선이 어떤 그 촛불 정신과 5.18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공동체 위기를 극복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당선자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또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화할 것인가, 그게 숙제일 것이고요. 또 평가는 이러한 그 숙제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그 부분으로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예, 뭐 일하는 국회 얘기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진짜 뭐 다들 일을 잘하시면 국민들이 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국회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근데 자기 개혁을 스스로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자기 개혁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과거에 이제 뭐랄까요, 군부 독재 하에서 국회가 오히려 특권을 통해서 보호받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특권들 내려놔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스스로 좀 개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지역의 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아까 이제 이용빈 당선인께서도 87년 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를 지방으로 확실하게 분권하는 거의 뭐 연방제 수준의 개헌까지 포함해서 지역 광주나 전남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만들어야 장기적인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조 변경에도 뭐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당선인들께서 또 각오도 말씀하셨고 또 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토론 시작하면서 21대 국회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작은 실수에도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당선인들의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처럼 싸우는 동물국회, 식물국회 말고 정말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